네, 벌써 전공 B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것들도 있고, 아,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구나 하고 좀 파악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선생님들은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제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두서없게 느껴지신다 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전공 B로 가볼게요. 전공 B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A 따로 B 따로 영역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시험 시간 90분씩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보셨을 때도 이제 A 푸시고 잠깐 쉬시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3교시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 B 유형의 첫 번째 문제도 음악 교육론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악과 평가에 대한 문제 또 나왔죠? 자, 평가를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어떤 그 교사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교사께서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수업을 계획해요. 그럼 수업을 설계하시는 거죠. 우리 수업을 설계할 때 그 아마 교육론 시간을 잠깐 더듬어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준이 어떤지 학생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진행하시는 동안에는 계속 형성평가를 합니다. 잘 오고 있는지 내 수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 하게 되냐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아이고, 답을 보여놓게 했어야 되는데. 자, 조금만 줄일게요. 답 이제 보이시죠? 자,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총괄평가라고 해요. 총괄평가. 가장 마지막에 수업 설계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르셨다면 이제 익혀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음악적 재능, 음악 지능, 잠재력을 측정한다. 뭘까요? 음악 적성 검사입니다. 자, 이 진단평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잠깐만 사이즈 좀 맞출게요. 지금 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 검사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것도 다 교육 총론이나 기초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라서 이제 어렵지 않게 한번 익히시면은 다음에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서양 음악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차이코프스키의 요 부분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아마 이제 좀 내창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악보만 보시고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호두까기 꽃의 왈츠인데요. 따다따라따라따라따 이런 노래 생각나시죠? 그런 곡인데요. 띠라리라다따라다라다 이렇게 좀 그 전조가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전조의 이해 및 악곡에서의 전조 과정 분석. 사실 전조가 요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요것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살짝 짚어보고 갈게요. 일단은 문제는 전조된 조성을 써라. 자, 그럼 시작한 조성부터 한번 볼게요. 짠! 조표에 샵이 두 개가 있으니까 답은 뭘까요? D 장조 아니면은 B 단조일 텐데, 레랄라, 라랄라, 미, 라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D 장조겠네요. 자, 우리 임용 시험에서는 DM 막 이렇게 메이저 크게 쓰시지 마시고 장조라고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 장조이고요. 여기 끝날 때 보니까 미라 해서 A 장조로 끝나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제가 쓰지 말라 그래놓고 썼네요. 이렇게 D 장조에서 A 장조로 전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좀 거꾸로 가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1도로 끝이 났고요. 그 앞에는 5도예요. 그리고 이거는 1도의 4륙이고요. 그쵸? 미라도미 도랑 라랑 도샵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변화음을 기점으로 바뀐 것 같고요. 자, 여기 화음을 보시면요. 레파라가 구성음인데 요 레파라, 요 화음은 D장조에서는 1도인데 D에서는 1도인데 A에서도 이제 4도로 이제 공통화음이 되겠죠. 그래서 공통화음으로 여기서부터 전조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앞에를 확인해 보시면 맞아요. 자, 여기서부터 전조가 시작이 돼서요. 여기에 음을 한번 우리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땡겨 보면요.
여기 화성 이름도 쓰라고 했으니까 변화화음인데요. 자, 딱 봐도 아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부가 이렇게 나눠져서 화음이 제시됐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한 보표 안에다가 그려보시면 좋아요. 자, 가장 밑에 파, 내추럴은 냅두시고요. 그 다음에 파, 라, 시가 여기 위에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라는 중복되니까 빼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레, 샵을 이렇게 그려주시면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가장 밑에 있는 성부와 가장 위에 있는 성부 차이의 음정의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파 내추럴에서 레 샵까지 6도는 6도인데 증육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증육화음 삼형제가 있죠.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제가 증육화음 삼형제는 아마 이제 화성학 초기 단계에 많이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그래도 정리를 해봤어요. 그 맨 여기 그 증육 사이에 여기 3도 음이 같으니까 하나라고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음이 하나만 있는 게 이탈리안, 그 다음 그 바로 위에 붙어가지고 장이도 사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프렌치, 그 다음에 여기가 저는 요 간격을 장조 단조로 따로 외워야 돼서 젊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 밑에 음에서부터 완전 5도 위에 하나 있는 거 요렇게 저는 기억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약간 장이도에 겹치는 소리가 들리는 게 프렌치고요. 완전 5도에 그 뭔가 안정적인 그런 소리가 나는 게 절만이고 이제 구성음이 3개인 게 이탈리안. 이렇게 구분하시면 조금 쉽거든요. 그럼 다시 여기로 와봤을 때 제가 좀 지워지긴 했지만 이제 가장 밖에 내성들을 제외하고 안에 그 파, 라, 그 다음에 시, 장 2도 사이에 두 음이 붙어 있었죠. 그렇게 되면 여기 3개 중에 프렌치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찾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조금 쉬운 유형의 전조였습니다만 전조는 항상 우리 긴장을 놓지 않고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도 서양 음악입니다. 아이고, 자꾸 잘 안 보이시겠네. 자, 요거는 제가 처음엔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악보를 3가지를 제시를 해줬어요. 여기 문제에서는. 자, 근데 이게 시대를 조금씩 다 다르게 해서 처음엔 조스캥이라는 작곡가의 작품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슈만,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뭔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엮어서 문제가 나왔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기본 개념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곡을 보면서 해석도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응용해서 딱 문제의 답을 정확하면서 간결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 조스캥의 페라라의 에르콜레 공작 미사곡이라는 요 제목은 공부를 안 하셨으면 왜 다 아실 텐데요. 조스캥이라는 작곡가가 그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하면은 바흐를 많이 들잖아요. 좀 그 조스캥보단 이후인 바로크 시대인데 이제 바흐의 음악은 사실 지금 들어도 이제 굉장히 완결성 있고 듣기에도 좋고 뭐 워낙 많고 다양하고 특히 칸타타도 좋죠. 뭐 후가도 듣기 좋죠. 뭐 너무너무 독주곡들도 연주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요즘 연주되는 곡이 아니어서 그렇지 사실 당대에는 이 조스캥이라는 사람이 우리 르네상스 시기에 미술에는 미켈란젤로가 있는데 우리 음악에는 조스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평을 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마침 또 그 악보 인쇄술이랑 맞물려서 이 사람의 악보가 막 다 퍼지고 조스캥 사후에도 사실은 조스캥 악보다 하면서 막 각자 악보가 퍼지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아주 파급력 있고 후대의 작곡가들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작곡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만큼 작곡 기법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키고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수업할 때는 조스캥이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는지 제가 쫙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나온 것만 보자면 이제 그 문제 자체가 동기 사용의 관점에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동기를 조금 재밌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답을 먼저 드리자면은 페라라라는 이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공작의 이름을 가지고 곡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이름을 따서 그 모음에서 그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그 음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곡을 한 거죠.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그 방식을 제가 살짝 여기 보여드릴 텐데 제가 만들어 온 게 안 보이게 됐네요. 제가 그럼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라리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에르큐를 빼먹었네. 자, 제가 간단하게 앞에만 해볼게요. 에르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서는 이제 모음이 뭐 에가 있잖아요. 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레를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유가 있잖아요. 큐. 그럼 이걸 옛날엔 도를 우트라고 했으니까 도, 레, 도 이렇게 되게.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레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방식인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음정이 결국에는 레, 도, 레, 도, 레, 파, 미, 레 요거를 만들어서 이제 곡에다가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악곡을 보시면은 여기도 여기 세 번째 성부에 호산나라는 가사가 있는 부분에 레도, 레도, 레파미레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쨌든 가사의 그 모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곡을 붙이는 방식을 소데토 카바토라고 해서 모음에서 수출했다. 요 얘기가 시험에 좀 나오기도 했어요. 그전에도. 근데 나머지 곡들 한번 볼게요. 슈만의 곡인데, 자, 슈만의 곡 리스트 곡인데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사실 제목에 힌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리에이션 위버된 나멘, 아베크. 아베크라는 이름, 나멘에서 따왔다. 그럼 이 아베크라는 이름은 A. 그쵸? 제가 여기다 크게 써볼게요. 아베크는 A. 그 다음에 B, E, G, G. 요게 다 음정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ABCD, 라시도레미 하는 것처럼. 특히 이게 독일어라서 요거는 이제 B 플랫이 붙어요. 그러면 라시미 솔솔 요렇게 되겠죠. 여기 보니까 라시미 솔솔 딱 요렇게 나왔죠. 요거 모티브를 가지고 만들었다. 자, 배경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리스트 곡도 판타지의 운트 푸가 위버 된 테마 바흐. 바흐라는 요 이름 대문자로 써놓은 걸 보아하니 이걸로 또 그 곡을 만들었겠죠. 자, 그러면은 B, A, C, H가 있으면 이제 B는 마찬가지로 B 플랫이 되겠고요. A 그대로 쓰면 되고 C는 도 아시죠? 그리고 요거를 독일어로는 하라고 있는데 요건 내추럴 B를 말합니다. 그러면 시라도 시 요런 음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요거를 여기 악곡에서 찾아보시면 처음에 나오지 않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음정 간격을 그대로 여기 밑에서 먼저 한번 나와주시고 동형 반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곡이 진행이 되는 식으로 리스트가 작곡을 했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은 이제 음악적인 모티브라기보다는 어떤 가사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음악의 모티브를 만들어서 곡을 진행시켰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에 따라서 답을 써주자면, 자, 요 처음에 여기서 나왔던 부분은 비성부다. 세 번째 있는 성부다. 그 다음에는 단어나 문장을 구성하는 모음으로부터 음을 추출하여 동기를 구성했다. 그 다음에는 구성음들 이대로 써주면 되겠죠. 재밌지 않나요? 저는 작곡을 하는 방식이 너무 재밌어요. 또 그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이제 만약에 드뷔시 지금 나온 김에 말하자면 드뷔시다. 유명한데 왜 유명할까? 뭐 때문에 유명한가? 이런 거를 생각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실력이 또 쌓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4번 문제 드뷔시. 자, 20세기 작곡가에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상주의 작품의 초판면 표지다. 교과서에도 실린 이제 파도라는 작품인데요. 일본 화가의 파나를 재구성한 거래요. 그리고 나는 그 작품에 사용된 동기다. 자, 물어본 문제는 관현아 제품을 써라. 너무 고맙네요. 드뷔시 관현아 교향시 중에 바다 있죠? 바다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에 사용된 근데 혹시 바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내가 전공이 그런 바다를 연주할 일이 없었다. 뭐 이렇다 할지라도 이제 주요 악곡을 보시다 보면 바다는 필수곡 중에 하나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수업을 듣다 보면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계의 명칭을 써라. 자, 음계 명칭이 이때 그 드뷔시나 이제 20세기 작곡가들이 하게 된 게 뭐냐? 이제 음계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 장조, 단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드뷔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느낌을 주는 음계를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등장하는 음들만 찾으면 돼요. 그 음이 몇 개 있냐? E 플랫, B 플랫,
두 개가 지금 겹쳐 있고, 그 다음에 D 플랫, A 플랫, 그 다음에 사이에 F. 요 음이 전부거든요. 음이 5개, 5개 음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5음 음계를 사용했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 나타나는 인상주의 음악의 특징을 써라. 자, 이 5음을 쓴 데다가 여기 보시면은 다 5도 간격의 화음이 병진행을 쭉 하고 있죠. 자, 화성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5도만 쓰고 3도 음을 쓰지 않으면 빈소리가 나요. 더군다나 이 병진행도 빈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 피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쓰진 않았겠죠. 드뷔시가 이것을 의도를 한 거예요. 의도를 했는데 무엇을 의도했기 때문에 했냐? 기존에 조성이 꽉 짜여져 있던 그런 음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금지하는 그런 진행들을 사용을 하고 음계도 장조나 단조 조성에 나오는 음을 다 쓰지 않고 오음만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성을 모호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요 정도는 아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이제 20세기 문제인데요. 어려워 보이지만 또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펜데르츠키 작품이고요. 여기에 사용된 연주 기법 있는데요. 자, 또 이제 국악하셨던 분들은 도대체 서양 음악 이거 무슨 악보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현대 악보 같은 경우는 작곡가들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그 5선보로 표현할 수 있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악보의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래픽 악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연습할 때 악보 보고 하는 거 다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이거 보고 연주 맘대로 하세요가 아니겠죠? 하는 방법을 다 써놔줘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읽고서 작곡가 의도대로 연주하면 되냐, 그것만 읽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분명한 박이나 음가를 제시하지 않고 하단에 수평선 뭐 이런 것만 나타내서 시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저 순서대로 연주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역 부분이, 기역에 저기 네모, 까만 네모 있는 부분이 모든 현악기 주자가 제일 낮은 음부터 제일 높은 음 사이에서 자기한테 부여되는 음을 동시에 연주한다. 자, 요거 이름이 뭐냐면요. 답에 써 있는데 톤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자, 클러스터는 요즘 뭐 IT밸리 클러스터 이런 거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좀 포도송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집되어 있는 음군. 그 군락할 때 군인데요. 피아노로 예를 들자면 뭐 이만큼을 그냥 팔로 이만큼으로 한 번에 건반을 누르면 그런 것을 클러스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 한번 들으셨으면은 잊을 수가 없는 용어라서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다는 뜻이 그런 뜻이었고요. 그래픽 악보 이런 기보 방식은.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그 니은에서 전통적 현악기. 자, 이미 전통 현악기라는 거 20세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익숙하게 오케스트라 악기다라고 느끼는 것들, 요것들을 전통악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음향을 만들어내. 그러려고 뭔가 표시를 여기 니은에 많이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쓰라고 하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이걸 보고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여기서 찾아서 쓰면 되겠죠. 자, 이 길다란 물결 표시는 어떤 느리게 4분의 1음 정도 차이가 나는 비브라토로 해라.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요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표시가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데 요거는 4분의 3음접도 높여서 써라. 연주를 해라. 그러면은 여기 제시된 대로 그대로 써주는 게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쓰면서도 이게 맞나? 아니 이렇게 그대로 답을 다 준다고?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럴 때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청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평가 영역에서는 지휘 중에서 이제 음악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총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요. 자, 너무 크니까 확대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B플랫 클라리넷으로 다음 악보는 브루크너의 이제 미사 2번인데요. 요거를 이제 클라리넷이 지금 인 C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클라리넷은 그 2조 악기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피아노를 생각했을 때는 도 눌러봐 하면은 실제로도 그 음이 도예요. 누가 들어도 도.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관악기 중에는 그 운지랑 이런 부는 방법 때문에 편의성을 위해서 그 실제 연주되는 소리랑 그 악보에 써 있는 음이랑 다른 악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조가 다르다라고 해서 2조 악기라고 합니다. 요게 대표적으로 이제 클라리넷이 인 B 플랫.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도 불어봐 했더니 C 플랫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도라고 읽는 거죠. 클라리넷 사람들은. 이게 또 인 A가 있고 뭐 호른 같은 경우에 인 F도 있고 뭐 대략 뭐 이런 악기도 있기는 한데 뭐 대략 요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악기들이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총보에 이제 담겨 있을 때는 여러 이조 악기가 나오니까 이걸 읽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심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이제 그 총보 독해력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읽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문제 자체가 인 C에 있는 거를 B플랫 클라리넷으로 연주할 때 이 시름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클라리넷한테 도음을 내게 해주고 싶어. 너 도를 불어라 했는데 얘가 도를 불면은 만약에 인 B플랫이에요. 그랬더니 도를 부는 게 아니라 뭐를 내요? B플랫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음을 하나 끌어올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보를 해줄 때 제가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이해를 돕기 위해 피아노 건반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도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인데 얘가 C 플랫 음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 둘, 하나, 둘, 두 음이나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장2도라고도 하고 그러면은 얘를 장2도만큼 끌어올려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C장조였어요. C장조에서 장2도 위에 있는 조성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다시 말해서 C장조 아무것도 없는 조성에 이런 곡으로 클라리넷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장2도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뒤에는 조성이 뭐가 붙느냐? 뭐가 붙을까요? 레미파솔라시도레 이렇게 두 개가 붙게 됩니다. 요거 관계는 그 오도권 서클이라고 해서 나중에 저랑 화성학 처음 시작하실 때 필수적으로 외우실 거예요. 요걸 한 번 외우고 나면 끝까지 아주 효자입니다. 써먹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D장조에다 써주면 된다. 요거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사실 길게 가면 너무 길게 더 설명할 수도 있는데 시간상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풀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악보상의 시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조성으로 해야 되냐? 지금 D장조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1마디에서 12마디까지 교창식으로 노래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 음악 구성 요소와 연주 형태의 관점에서 얘기해라. 교창식 들어보셨나요? 교창식은 우리 중세에 그레고리안 성가를 이제 부르는 방식으로 뭐 교창식, 응담식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솔리스트가 연주를 하는 부분하고 합창대가 연주하는 부분이 이렇게 주고받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처음에 여기 단으로 해서 이 음악이 요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파고트 바순만 연주 나올 때 소프라노, 알토 둘이서 잘 보시면 유니즌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쵸? 같은 성부를 같은 멜로디를 이제 여러 성부가 부를 때 유니즌이라고 하죠. 그래서 들었을 때 마치 그냥 뭐 솔리스트라든지 아니면 한 성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되고요. 이때는 피아노로 알레그로로 이렇게 좀 음도 거의 순차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참 천천히 오다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포르티시모가 나옵니다. 여기가 몇 마디야? 1, 2, 3, 4, 5, 6, 7, 8 여기가 8마디죠. 8마디부터 포르티시모로 모든 성부가 나오면서 악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죠. 그쵸? 많이 나오게 되었고 여기 보시면 4개 성부가 부르는 노래가 다 달라요. 그러면은 유니즌 같은 소리를 주다가 갑자기 이제 4성부 호모포니로
변화가 된 거죠. 우리 그 연주 형태에는 크게는 이제 호모폰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뭐 4성부 합창, 뭐 찬송가, 교과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곡들이 다 합창곡인데요. 이제 폴리폰이라는 게 이제 각각의 성부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더 우세한 거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폴리폰이라서 그런 짜임새 구분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물어본 게 이제 그런 교창식으로 노래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 지금 우리 악보를 읽어보니까 이제 뭐 그런 샘여림으로도 조절을 해줬고 성부가 나타나서 노래를 어떻게 짜임새를 했는지도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유니즌의 모노포니와 호모포니의 대조로 짜임새의 변화를 줬다. 그리고 2성부와 4성부가 교대로 연주해서 음향 대조 효과를 내도록 연주 형태를 달리했다. 좀 길죠? 이 중에 한 절반만 쓰셔도 정답이 됐던 걸로 저는 이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음악을 잘 해석하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적어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니은 부분의 연주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 요거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합창만, 노래만 나오지 악기가 텅 비어있죠. 이런 부분은 우리 아카펠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서양 음악 중에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는데 같이 우리가 해결을 잘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국악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악 문제. 자, 판소리 악보가 가에 나왔고요. 자, 판소리는 참고로 그 정간보의 이런 옛날식 우리나라 전통 악보에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사설집으로 전승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거기다가 이제 스승에게 배울 때 이제 표시를 하는 식으로 좀 성악곡들은 좀 그렇게 전달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를 제시할 때는 이제 오선보를 통해서 우리가 가사와 음악을 보면서 캐치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나 같은 경우는 정간보에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정악의 일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여기 문제를 보니까 악곡명을 쓰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곡명을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중요한 곡이라는 거죠. 자, 이 곡은 뭐였냐면요. 따라라라라라 따라다다다라 요 노래 혹시 아시나요? 그 풍류방 음악의 대표적인 영산해상이라는 모음곡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군악이라는 마지막 곡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영산해상의 여러 곡들 중에서 도드리 계통 곡들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천년만세에 해당하는 곡들, 그리고 타령, 군악 이런 곡들은 이제 선율, 가락을 좀 우리가 특히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구음악보라든지 아니면 선율이라도 최소한 좀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군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가의 장단명을 말붙임새에 근거해서 써라. 우리 장단명을 말붙임새에 근거해서 쓰라는데 말붙임새는 말 그대로 말이 어디에 붙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성악곡, 국악에서는 특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보시면은 그 박자표가 써 있진 않아요. 제가 조금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장단이 뭔지를 알아맞추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아시면 되는데 이게 한번 요령을 익히면 어렵진 않거든요. 잘 보시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한번 직접 봐보세요. 저는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게 뒤에 하나, 쿵, 쿵 요런 거 있잖아요. 하나, 쿵, 쿵 요런 박자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저는 이제 국악 장단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 하니 짠 이렇게 장구장단 들어가는 경우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장구장단이 이 문제의 답이기도 하거든요. 중몰이 장단입니다. 자, 중몰이 장단이라고 하면은 12박이 되겠는데요. 타로난 문 밖에 외는 소리 짠 이렇게 외는 소리 짠짠짠 여기는 3번이나 쉬게 되네요. 이렇게 조금 느리면서 뒤에 말이 앞에 다 붙고 뒤에 쉴 수 있게 해주는 장단이 중몰이 장단이에요. 그리고 사실 판소리 장단이라고 하면 이제 엄청 종류가 많진 않아요. 그 중에 중몰이는 또 많이 쓰이는 장단이고 조금 느릴 때 쓰이는데요. 중몰이 장단은 덩, 덕, 쿵, 덕, 떠르덕, 덕, 쿵, 덕, 쿵, 덕, 떠르덕, 덕. 요 정도 템포예요. 그리고 중중몰이 이거보다 빨라지고
그 다음에 자진몰이가 있고, 요거는 장단 우리 수업할 때 되게 재밌게 할 거거든요. 일단 중몰이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판소리 중몰이랑 여기 지금 영산해상 군악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엮어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 창법과 나의 기억 창법을 공통으로 지칭하는 음악 용어를 쓰래요. 자, 그럼 이 창법은 뭐야? 판소리 창법? 이런 걸 쓰라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시면은 물론 이게 노래하시는 분들마다 다 E 플랫으로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선법 안에서 굉장히 높은 음역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계속 높아요. 오히려 올라가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만 이렇게 한 옥타브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조금 흐리지만 음을 읽어보시면 임종한 다음에 청왕종이 나와요. 그럼 이게 서양음악 음으로 하면은 시미 하고 이렇게 쭉 끄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렌디리리리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계속 높은 음에서 지르고 높이 비소리를 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짜잔 건마성 소리라고 합니다. 제가 요걸 자꾸 만져가지고 건마성 소리라고 합니다. 건마성 소리의 이름의 뜻은 이제 말을 권한다는 소리로 이제 말 부리는 소리, 이렇게 좀 강하고 고음에서 높게 지르는 소리를 뜻하고요. 이 특징은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음을 고음으로 높게 뻗는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아마 처음 보시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악보는 남창 가곡 중에 편락의 일부이다. 뭐냐면 이제 가곡은 이제 여창 가곡도 있고 남창 가곡도 있고 이제 같이 부르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영산해상처럼 가곡이라는 제목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그 곡들이 한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율적으로 연계가 좀 되어 있고요. 이 곡은 특히 편락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편장단이란 장단을 쓰거든요. 원래 가곡장단이라고 이제 10.16박짜리 장단이 있는데 여기서 그 장구 안 치는 박을 빼버리고 이제 10.10박짜리 그 편장단으로 치는 곡이고요. 특히 이 편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문제에서 사실 제시를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곡의 중반에 안 보이시죠? 곡의 중반에 악조가 계면조로 바뀌는 가곡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가곡이라는 것은 뭐 평조, 계면조 이런 식으로 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조로 시작해서 몇 곡 부르다가 중간에 계면조로 바뀌어서 또 계면조로 부르다가 다시 우조로 바뀌고 뭐 반우, 반개 이런 이름도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곡 전체 26곡이 있는데 그중에 중간에 계면조로 바뀌는 곡들이 몇 개 없어요. 이 편락하고 여기 답으로 제시되어 있는 남창 반엽, 여창 환계락 이런 곡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름 보시면 조금 어려울 텐데 반엽이라는 것도 반반씩 있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요. 환자도 이제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계면조로 바뀐다. 그래서 한번 익혀놓으시고 나면은 금방 답을 쓰실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사실 조금 생각 안 나신 선생님들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제시된 악보에서 장구 반주법이 변화하는 각을 쓰고 변화 방식을 서술해라. 사실 이 편장단에서는 편락에서는 이렇게 계면조로만 바뀌는 게 다가 아니라 장구도 치는 방법이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구 저 어릴 때 막 쳤을 때 생각하면은 이제 왼손은 이제 손바닥으로 치고 덩 이런 거 치고 쿵 치고 오른손에는 채를 잡고서 채편에 이렇게 쳤던 기억은 나는데 그 장구의 그 옆모습을 볼게요. 옆모습이 가죽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부분은 팽팽하고 여기는 이렇게 고리로 꿰어가지고 저쪽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복판이라고 하고 여기를 변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소리가 조금 울려요. 안에 그 장구 통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짝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울림이 덜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장구 이제 안에서 칠 때는 여기 변죽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복판을 치는 경우가 그래서 몇 가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시험 대비로 저희가 외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뀌는 부분이 그 사실 가사까지 알아야 돼서 조금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외울 때는 이 편락의 그
가사 자체가 나무도라는 곡인데 그 3장의 9번째 장단 5박에서부터 바뀐다. 이런 거를 막 열심히 외워요. 복판으로 가 그때. 그러다가 이제 5장에서 다시 변죽으로 돌아가. 이런 걸 외우는데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나무도로부터 시작을 제시한 게 아니라 중간 부분, 그러니까 3장의 중간 부분부터 제시를 해줘서 정확하게 어느 가사부터 바뀌는지 그것까지 찾도록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사실 임용뿐 아니라 음악 교육에서도 계속 지금 중요시하는 게 실음 위주의 평가잖아요. 음악을 진짜 내가 국악에서 이제 몇 가지 뭐 어떤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권마성이 있다. 이런 것도 직접 한번 정말 들어보셔야 되고 이렇게 변죽으로 바뀐다. 계면조로 바뀐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으면 꼭 직접 들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이건 한번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9번 문제. 요게 이제 음악학 문제에서 마지막이에요. 그 교과 내용학 중에서 마지막 문제인데 요거는 자 보실게요. 가와나는 악학개범에 기록된 해금 산형이래요. 산형은 이제 악기에 대해서 이제 악학개범이라고 이제 성종 때 그 나라에서 명하에서 이제 악서를 편찬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당시에 쓰던 악기들이라든지 음을이라든지 의구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치수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다 그림 산형을 그려놓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주셨어요. 여기 색은 이게 그림을 보시면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악조를 연주하기 위한 산형인지 순서대로 써라. 자, 그랬을 때 악조는 우리 아까 전에 지금 쓰고 있는 이 평조 계면조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요 역사도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룰 텐데 이 악학개범 때도 평조와 계면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이게 구성음들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짚는 간격이 달라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 붙어 있고 조금 떨어져서 도레미 그쵸? 그 다음에 계면조는 어떻게 되겠어요? 라 떨어져서 도레미 붙어 있고 떨어져서 솔 요 간격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둘 중에 하나는 평조고 둘 중에 하나는 계면조인데 자 여기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하5, 하4, 하3, 하2, 하1 여기도 하5, 하4, 하3, 하2, 하1 이게 뭘까요? 우리 그 기보법이랑 또 이게 좀 섞인 문제인데요. 기보법, 그 국악 전통 기보법 중에 세조께서, 아니 세조 맞죠? 세조께서 우리나라 음악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개발하신 기보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7음을 쓰지 않고 5음을 쓰잖아요. 그쵸? 5개의 음으로 된 선법을 2개를 쓰기 때문에 이 5개의 음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관계만 가지고서 이 음 높이를 지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5음 약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그 중심음을 궁이라고 했죠. 궁을 하나 놓고서 위로는 상 1, 상 여기만 쓸게. 1, 2, 3, 4, 5 요렇게 가고 밑으로는 하1, 하2, 하3, 하4, 하5 요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간격에 따라서. 자, 여기 보면은 상도 있어요. 상 1, 상 2, 상상. 근데 요거 제가 확대를 좀 해야지 선생님들이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왼쪽 거부터 볼게요. 보시면 상 1, 2, 3이 붙어 있고요. 상, 4, 5가 따로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있네요. 자, 그러면은 궁부터 해서 1, 2, 3, 4 이렇게 썼을 때 자, 먼저 평조를 써보겠습니다. 솔, 라, 도, 레, 미 라고 이렇게 음이 해당이 되겠죠. 음 간격이. 그러면은 궁하고 1은 붙어 있고 여기는 떨어져 있고 여는 셋은 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계면조를 한번 써볼게요. 라, 도, 레, 미, 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처음에 궁하고 1 사이는 떨어져 있는데 여기 세음이 붙고 여기는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처음에 1, 2, 3이 붙어 있어요. 자, 이 평조랑 계면조 중에서 1, 2, 3음이 붙어 있는 건 뭘까요?
계면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계면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궁하고 상일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 2, 3, 4가 붙어 있어요. 또 떨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평조 같은 경우는 궁과 1이 붙어 있고 여기가 떨어져 있고 2, 3, 4가 붙어 있으니까 요게 평조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는 해금 산형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이제 평조, 계면조의 그 선법에 대한 문제가 좀 버무려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이제 가가 계면조, 나가 편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줄풍류와 대풍류를 연주할 때, 자, 다른 문제가 또 섞여서 나왔죠. 음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원산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서술해라. 역시 서답형은 한 가지만 물어보지 않고 복합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자, 원산은 뭐냐면요. 여기 원산이라고 한자로 써 있는데, 자, 일단 조금 뭐 줄을 이렇게 생긴 악기가 있다고 쳐봐요. 저는 사실 바이올린을 그린 건데요. 줄을 여기가 감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줄이 시작을 했어요. 그냥 매달아 놓으면은 악기랑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러면 연주가 될 수가 없겠죠. 계속 줄이 들들들들 악기랑 부딪히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세워서 줄을 걸어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쵸? 여기서 운지를 하고 여기서 활로 긋고요. 자, 요거를 이름을 이제 뭐 바이올린이나 이런 서양 악기에서는 브릿지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금에서도 마찬가지 브릿지 역할을 하는 원산이 있는 건데요. 자, 요거가 이제 서양 악기에서는 브릿지를 뭐 악기 도중에 옮기는 일이 절대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 음악에서는 이 음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자, 지금 줄풍류, 대풍류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 줄풍류, 대풍류 차이 아시나요? 둘 다 풍류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합주곡이긴 한데, 자, 줄풍류는 말 그대로 줄로 된 악기들 그 위주로 해가지고 가야금, 검은고 요 악기들이 포함돼서 이제 검은고, 가야금, 피리. 근데 피리가 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소리가 작은 새피리라는 거. 해서 피리, 그리고 대금, 해금, 장구. 여기에 해금 들어가죠. 그 여기다가 이제 양금, 단소 요런 게 들어간다고 했죠. 이게 줄풍류예요. 실내에서 하는 연주. 요때는 복판을 치게 되겠죠, 장구가. 아니, 변죽을 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 다음에 대풍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대가 이 큰 대자가 아닙니다. 대나무 할 때 대자예요. 그래서 이 피리가 중심이 되는데요. 이때 피리는 새피리가 아니에요. 대피리를 하게 되고 요때 대금하고 해금, 장구 그대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북까지 하게 되고 피리가 향피리가 이때 2개씩 향피리라고 울리는 큰 악기가 있어요. 2개씩.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이게 사면육각 편성이랑 같죠. 자, 그러면 딱 봐도 피리가 소리가 진짜 엄청 크거든요. 그게 2대나 있고 장구도 이제 막 복판 치고 막 다 크게 하고 대금도 막 높여서 부르고 막 이렇게 음량 사이즈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해금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 원산을 이제 멀리에서 울림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을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줄풍류는 해금 복판에 둬가지고 음량을 작게 하고 대풍류는 해금 복판 가장자리에 그쵸. 가장자리에 둬가지고 음량을 최대한 작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풍류는 중앙에 둬서 음량을 크게 한다. 자, 그래서 설명이 꽤 길어야 됐었죠. 이렇게 요즘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영역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2 문제는 이제 음악 교육론에 대한 건데, 자, 달크로즈. 달크로즈는 누구예요? 음악 교수법에서 가장 먼저 교수법을 제안한 학자가 바로 달크로즈고요. 이 사람의 이제 대표적인 교수 방법 중에 하나가 유리드믹스죠. 좋은 리듬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거를 이제 리듬을 되게 중요시했는데 이 리듬을 표현할 때 들어갈 말들 우리가 적으면 됩니다. 자, 시간과 공간 안에서 표현된 음악적 움직임, 자, 몸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시간과 공간이 되겠고요. 자, 이 박의 성질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설명을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못 갖춘 마디 같은 거 있을 때 이렇게 주잖아요. 뭔지 아시죠? 박을 첫 박 들어갈 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마지막 박에서는 숨을 들이마시고 이제 첫 박을 크게 나갈 때는
숨이 나가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몸의 운동이랑 같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박의 성질 중에 이제 크루시스, 메타크루시스, 아나크루시스 했는데 이 들이마시는 게 아나크루시스, 이렇게 딱 첫 박에 내쉬는 것을 크루시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박들을 메타크루시스라고 이제 구분하는 거 이제 기본 정도 개념에서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크루시스를 찾아라 라는 것은 힘의 방향은 아래로 훅 떨어지는 거, 아나크루시스는 올라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첫 박에 나와 있는 게 뭐냐? 바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벌써. 자, 11번 마지막 문제. 요거는 형태심리학, 자, 음악교육 심리에 대한 음악교수법이 마지막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청지가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요거는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개론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어떠한 원리, 자,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음의 위치가 가까이 있을수록, 밀착돼 있을수록 하나의 단위로 지각을 한다. 자, 요런 거 근접성의 원리,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에 있는 것들이 다 이 청지가 구성 원리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요거는 그 기초책에 다 나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에 밑줄 친 니은, 리을 중에서 이 나에 해당하는 원리. 자, 보시면은 거의 두 손으로 친다고 봤을 때 좀 키워볼까요? 오른손은 위에 레만 누르면 되고 밑에 음이 살짝 하고 하면은 두 개의 성부로 인식이 되겠죠. 이게 같은 보표 안에 있어도. 그래서 이제 리을의 연속성의 원리, 출현 순서와 상관없이 같은 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성부를 하나로 이제 분리해서 지각을 한다. 요거 악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는 이제 양손으로 연주를 하는데 안으로 손으로 안으로 모였다가 밖으로 갔다가 안으로 모였다 밖으로 갔다가 악보도 요렇게 막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의 성부가 이제 방향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런 것을 공통 방향의 원리라고 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선율 단위로 지각한다. 이런 것들을 외워서 쓰실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우리가 임용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지금 총 23문제 이렇게 A 유형, B 유형 작년 그러니까 올해 22학년도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86점이 커트라인이었습니다. 86점이 커트라인이었으니까 이제 뭐 넉넉 잡아 뭐 세 문제, 네 문제 요 정도 틀리신 분들까지 합격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풀어보신 것들을 사실 제가 이 평가 영역 요소 요거가 평가원에 올라와 있는데 못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꼭 요거를 받아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이유가 정말 임용에서는 길을 잃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여겨지고 어떤 책을 하나 주고서 옛날 우리 뭐 대학 다닐 때 뭐 학교 다닐 때처럼 그 책에서 문제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저것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료를 모으고 또 모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서브노트라고 많이들 하시죠? 내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내가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단련이 되어 있어야지 시험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다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바로 이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다운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도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요거만 안다고 해서 그래 뭐 연주 형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데 요게 또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3월부터 교과서 분석반을 하니까 같이 교과서부터 착실하게 뼈대를 세우고 가지를 내고 살을 붙여가지고 우리 완벽하게 시험 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모르시는 부분, 좀 헷갈리시는 부분,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있으시면 꼭 이렇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 하루하루 알차게 살아가고 올해 정말 좋은 결과까지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